정말 많은 수많은 정책들이 담겨져 있는 중요한 건 취득세 완화에 대한 지방세 특례 제한법 이 법률 개정이 통과가 돼야지만 우대 대출 한도를 4억이 아니라 6억 원까지 좀 확대해 주겠다라고 생활 안정자금 임차보증금의 반환 목적 주담대 이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 이런 것들 지금 연내에 다 해결해 주겠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11월 10일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 대책이 발표가 되었는데 정말 많은 수많은 정책들이 담겨져 있는 대책이었습니다. 제가 앞전 두 영상에서는 수도권 규제 지역에 대한 전망,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전망,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죠.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통합적인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또 중요한 얘기가 담겨져 있는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펴나가면서 천천히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입니다. 실수요자 내 집 마련하는 데 있어 여러 애로사항들을 해소하겠다라고 하면서 규제 정상화에 따른 서울 및 서울 연접 일부 제외한 수도권 전반적인 규제지역 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저번 시간에 제가 다뤄드렸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 또 기 발표된 LTV 규제 완화 방안을 연내에 앞당겨 시행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는 이렇게 주택 가격에 따라서 LTV가 차등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거는 주택 가격과 그리고 지역 무관하게 이제는 무주택, 1주택, 그리고 2주택이지만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LTV가 50%까지 상향 조정된다. 요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2주택 이상자는 대출이 안 나온다. 알아두셔야 되고, 내년 초부터 시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12월 1일로 잠정 결정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시행하겠다라고 발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무순위 청약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해서 청약 대상자를 확대하는 조건으로 무순위 청약에 대한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입주자 모집 공고를 진행할 때 본 청약한 이후에 60일 이후 예비 당첨자 명단을 파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개인 신상 정보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난 이후에 미계약이 발생이 될 경우 무순위 청약으로 전환을 하는데, 미계약이 발생돼서 무순위 청약을 만약에 전환될 경우에 요즘에 청약 자격 요건도 맞지 않는 분들이 청약 통장 필요 없이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막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분양이 완판이 될 때까지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계속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순위 청약으로. 그러면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아, 여기 미분양이 왜 이렇게 발생되지? 미계약이 왜 이렇게 발생될까? 라는 꼬리표가 달리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해소시키기 위한 목적, 이런 경우에 예비 당첨자 수를 좀 더 확대시켜주는 게 훨씬 더 좋겠다. 이런 방안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보통 현행 기준에선 세대수의 40% 이상 예비 당첨자 수를 결정합니다. 근데 이거를 500% 이상으로 늘려주겠다. 자, 예비 당첨자 수가 많아야지만 미계약분이 발생된다라고 하더라도 무순위 청약으로 넘어가지 않고 청약이 완판될 수 있는 거겠죠, 분양이. 따라서 이렇게 예비 당첨자 수를 좀 더 늘려주는 방향, 그리고 명단을 6개월 이후에 반드시 파기해야만 하는데 이 기간도 늘려줘야지만 예비 당첨자 수가 청약을 받을 수 있게끔 좀 마련을 해주는 방안 대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혹여나 만약에 미계약이 발생이 돼서 무순위 청약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행 기준에선 해당 시, 군 내 거주하시는 분들의 무주택자 분들만 무순위 청약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폐지하는 게 좋겠다.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다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무주택자라고 한다면 무조건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끔 확대시켜 줘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또한 마찬가지 23년 1월부터 이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이후에 시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을 완화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취득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생애 최초 이제 배우자 및 본인이 한 번도 주택을 취득하지 않는 분들을 생애 최초자라고 합니다. 자, 이분들에게는 취득세에 대한 감면 혜택을 지금 현재 부여하고 있습니다.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그리고 주택가격 같은 경우에는 3억 원 이하, 수도권은 4억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주택가격 1억 5천 이하로 주택을 취득하는 생애 최초 구입자 분들에게는 100% 취득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억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50%까지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감면에 대한 한도 내는 200만 원 한도 내로, 취득세 200만 원 한도 내로 전체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6월 21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연소득 보지 않고 주택가격 보지 않겠다. 지금 연소득과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수도권은 4억 원 이하로 규정하다 보니까 사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생애 최초 구입자분들이 많지가 않다. 그래서 소득 보지 않고 주택가격 보지 않겠다. 그래서 이걸 폐지하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감면도 이거 뭐 쪼잔하게 50% 감면이 아니라 그냥 전체 전부 다 면제해 주겠다. 다만 감면 한도는 200만 원 한도 내로 해주겠다. 이런 발표를 했었는데 7월 4일 날 입법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6월 21일 이후에 취득하는 생애 최초 구입자 분들에게는 이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게끔 소급 적용하겠다라고 발표가 되었었죠. 근데 소급 적용을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법 통과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지금 법률 개정으로 발의가 되어 있는데 본회의도 지금 못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6월 21일부터 취득하신 분들 소급 적용해 준다라고 했지만 법이 바뀌어야 소급 적용할 수가 있겠죠. 이게 지금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생애 최초 구입자분들은 잘 계획해 가면서 선택을 하셔야만 할 겁니다. 아직 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심하셔야 될 건 3개월 이내에 만약에 미입주를 할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혜택 받았던 거 나중에 추징당합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 근본의 추가 개선에 있어서 조금 바뀌었는데 3개월 내에 무조건 입주를 해야지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무주택자인데 내가 지금 임대차에 거주하고 있어요. 내가 전월세에 거주하고 있는데 주택을 취득했는데 3개월 이내에 지금 이게 만기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입주를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징을 당하냐? 여기에 따른 추징 예외 요건을 완화하는 발표를 이번에 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23년 초에 지방세 특례 제한법 시행령만 개정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바뀔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취득세 완화에 대한 지방세 특례 제한법 이 법률 개정이 통과가 돼야지만 이 시행령 개정되는 것도 당연히 적용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입니다. 서민, 중산층의 부담을 경감해주는 정책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서민, 실수요자, LTV 우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투기 과열지구 서울을 규정으로 제가 예시를 좀 들어본다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9억 원 이하는 LTV가 40%가 적용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12월 1일부터는 LTV가 50%가 아마 적용이 될 겁니다. 그런데 생애 최초 구입자분들은 20%를 추가적으로 완화안이 이미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데 6억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LTV가 생애 최초 구입자분들 같은 경우에
60%까지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6억에서 9억 구간은 LTV가 50%까지 적용을 받고 있는데, 다만 조건은 부부 합산 9천만 원 이하에 있는 소득 기준을 보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9억 원 이하에 있는 분들이 이제 12월 1일부터 LTV가 상향 조정되지 않습니까? 50%로. 그러면 9억 45, 4억 5천까지 대출이 가능해지게 된 거죠. 원래 3억 6천밖에 되지 않는 분들이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서민 실수요, 앞전에 얘기 드렸던 생애 최초 구입자에게는 9억 원 주택 구입하면 50%까지 LTV가 완화된다라고 했죠. 근데 다만 대출에 대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4억 원으로. 그럼 따라서 생애 최초 구입자는 50%니까 9억 원 이하. 그럼 똑같이 4억 5천을 받을 수 있지만 대출 한도가 4억 원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일반 세대주보다 적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출 한도가. 따라서 서민 실수요자 이분들에게는 우대 대출 한도를 4억이 아니라 6억 원까지 좀 확대해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세대주보다는 대출 한도가 앞으로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또한 마찬가지 은행업 감독 규정 개정을 통해 12월부터 진행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번에는 청년 전세 특례 보증을 이용해서 그 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까지 확대를 좀 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 보증제도에 대한 작용 요건인데,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 지방은 5억 원 이하, 임차보증금의 5% 이상 본인이 이제 돈을 지급하신 분들, 보증 한도는 1억 원이었는데 이걸 2억 원으로 HF 보증 한도를 이용해서 확대시켜 주겠다. 23년 1월부터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장 중요한 얘기가 또 담겨져 있죠. 생활 안정자금, 임차보증금의 반환 목적 주담대 이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 우리 전세 퇴거자금 대출 많이 들어보셨죠? 전세를 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 보통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세입자를 껴져 있는 상태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생활안정자금 내에서 전세 퇴거자금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이 전세 퇴거자금 대출은 1주택자에 한해서 대출이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주택자도 종전에 있는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전세 퇴거자금 대출이 나오는데, 이거는 LTV에 따라서 차등 적용해서 대출이 실행됩니다. 투기 과열지구는 현행 기준 40%죠. 또 9억이 초과되는 부분은 20% 정도로 이제 대출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투기지역, 투기 과열지구 내 15억이 초과되는 아파트는 전세 퇴거자금 대출에서 2억 원까지 한도로 대출이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규제지역 내 9억이 초과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3개월 내 전입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실행이 되었었던 거죠. 그리고 앞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2주택자는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나왔고, 처분하지 않는 2주택 그리고 3주택 이상은 전세 퇴거자금 대출을 LTV에 따라서 받지 못합니다. 그런 분들, 다주택자라고 지칭을 할 수 있죠. 그런 분들은 전세 퇴거자금 대출을 못 받아요. 그런 분들은 생활안정자금 대출로 2억 원까지 대출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1억 원까지 대출이 나왔던 걸 윤석열 정부가 2억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죠. 근데 이 2억 원을 폐지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폐지하겠다. 대출 2억 원 폐지하겠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것도 기존 LTV, DTI, DSR도 규정이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 DSR이 지금 기재되어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LTV, DTI, DSR까지 적용을 해서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진행이 된다. 그럼 따라서 15억이 초과되는 아파트는 한도가 2억까지 나온다라고 했죠? 근데 이 또한 마찬가지 없어진다. 그러면 15억이 초과되는 아파트는 LTV가 12월 1일부터 몇 %입니까? 50%까지. 그리고 DSR 40% 적용해서
대출이 실행된다. 그렇다면 강남 같은 지역 일대 역전세에 대한 위험성이 있을 수 있죠. 우리 보통 임대차 3법에 의해서 비정상적으로 전세금액 높게 올리신 분들, 이런 분들 전세 보증금 내주고 내가 전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생활안정자금 대출에서 우리가 대출을 받아서 진행을 할 수 있다. LTV 50%까지 해서 조금 더 앞으로 좀 유연하게 시장이 좀 바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대출 한도가 2억 원까지는 받아볼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2억 원이 폐지가 되면 다주택자는 생활안정자금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지금 금융위에서 여기에 따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은행업 감독 규정 개정을 통해 23년 초에 추진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임차 보증금에 대한 반환, 대출 보증 이 한도도 1억에서 2억 원으로 좀 확대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증금 반환 보증은 HF에서 이제 보증을 하고 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 2억 원까지 23년 초에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채무 조정을 좀 탄력적으로 산정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현행 기준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 같은 경우에 실직하거나 폐업하거나 질병이 있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분할 상환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거나, 또는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까지 유예하는 방안, 그러니까 원금 내지 않고 그냥 이자만 3년 동안 낼 수 있게끔 채무 조정을 할 수 있는 제도가 현행 마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조건을 조금 더 유연하게 바뀌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리 상승에 따른 매출액 급감에 따른 상환 부담이 급증하고 있죠. 이런 거에 따른 원리금 정산 상환이 곤란한 차주에게도 채무 조정을 적용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이 조건을 조금 없애겠다라는 얘기죠. 뭐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이런 거 없애겠다. 자, 따라서 차주의 신용도, 다중채무 여부, 가용소득 대비 상환 부담 수준이 얼마만큼 되는지, 또 매출액 및 소득 변동 수준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다양한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정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 초에 아마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특례 보금자리 론, 이 기존에 있는 정책 모기지와 통합한 신규 상품을 정부가 출시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예전에 직원직서를 통해서 설명을 좀 답변을 해드렸던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안심전환대출이 1단계를 지나서 2단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1주택자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대환해주는 안심전환대출이죠. 자, 기존에는 1단계 주택가격 4억 원짜리, 이게 지금 현재 2단계가 실시 중에 있는데 6억 원 이하 주택가격 한해서 진행되고 있고, 대출 한도는 기존에 2억 5천이었던 거 3억 6천까지 늘려줬습니다. 소득 한도도 부부 합산 7천만 원, 이걸 1억 원까지 늘려줬고요. 그리고 금리는 이제 만기, 이제 기한 만기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데 10년부터 30년 만기에 따라 3.8에서 4%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안심전환대출과 달리 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대출이 아닙니다. 이거는 주택을 구입할 때 이제 대출을 저리로 해주는 정책 모기지 상품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무주택 1주택자, 그리고 만약에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또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제 보금자리론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대출 한도도 3억 6천, 소득 한도도 7천만 원 이하. 지금 현재 보금자리 금리 같은 경우에는 한 4%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심전환대출과 보금자리론 대출이 지금 거의 비슷해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를 결합한 상품이 나오게 된 겁니다. 따라서 적격대출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 있는데, 주택가격을 9억 원으로, 이건 이제 앞전에 제가 직원직설에서 3단계가 아마
내년 초에 바로 시행될 거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얘기입니다. 주택가격 9억 원 이하에 소유하고 있는 분들도 아마 해당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대출 한도는 5억 원 이하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 한도는 제가 직원직설에선 1억 원 이하로 아마 책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소득 수준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금리는 4.5에서 이제 이건 좀 변동이 좀 있어 보인다. 금리 인상이 얼마만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최대치를 좀 잡은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례 보금자리론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이게 23년 초부터 시행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택 공급 기반이 위축되지 않도록 방제하는 정책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 금융 부분입니다. PF 대출 보증을 좀 지원 확대해 주겠다. 요즘에 사업 리스크가 건설사에게 굉장히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고랜드 사태를 경험을 하셨죠. 또 이번에 흥국생명 사태도 일어나면서 지금 뭐 채권 시장이 거의 뭐 붕괴 조짐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자 수요 유입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여기에 가장 신용도가 높다라는 이런 지자체의 채권에서 불이행 사태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서 가장 신용도가 높은 지방 채권에서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는데, 이런 건설사들, 회사채를 갖고 있는 건설사들 또는 중소형의 건설사들에게 금융기관들이 PF 대출 실행해 주겠습니까? 지자체도 지금 상환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안 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지금 1금융권에서는 PF 대출을 실행을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2금융, 뭐 저축은행 또는 보험사, 금융사 이런 곳에서 PF 대출을 받아야만 합니다.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라고 해서 우리 보통 담보 물건을 설정 잡아서 대출을 실행해 주는데, PF 대출은 담보 물건이 아니라 이 아파트 분양을 통해서 분양 수익이 얼마만큼 날 건지 예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성만 보고 대출을 해주는 게 PF 대출이다. 그러면 미분양이 발생이 되면 안 되겠죠? 미분양이 발생될 조짐이 보인다면 금융기관에서 PF 대출 해줄까요? 당연히 안 해주죠. 왜요? 상환을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당연히 대출 실행을 안 해줄 겁니다. 그런 지금 금융기관 대주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리고 만약에 대출이 실행된다. 대출이 지금 PF 대출을 받았다. 그리고 상환 기간이 지금 도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급 기간이 도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되려면 분양이 잘 돼야만 지급 기한 내에 반환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미분양이 계속 적체되고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PF 대출을 상환하는 데까지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장합니다. 보통 연장해달라고 대주단에 요청합니다. 근데 당연히 안 해주겠죠. 지금 시장도 안 좋은데 내 돈 내가 다 받아야 돼. 만약에 이거 해주면 초초금리로 단기간 내에 일단 어떻게든 돈 마련해서 상환해. 그래서 약 20% 육박할 정도의 초초금리로 연장해 줍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굉장히 위험성이 다분히 존재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 이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보통 어떻게 추진하냐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예를 든다면 사업 주체는 조합원이 될 수 있죠. 조합 설립이 나면 이제 시행사가 이제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이 이제 발주를 해서 이제 시공사와 또 이제 계약을 체결을 하겠죠. 수주 계약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인허가를 받고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럼 돈이 어디서 납니까? 돈이. 보통 뭐 에코티 본인 자본으로 다 진행하지 않죠. 보통은 다 대출을 이용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비용의 대다수가 대출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발생이 됩니까? 당연히 PF 대출에서 발생이 되는 거다. 따라서 계약금의 10% 또는 PF 대출에서 한 사업 비용의 20에서 30% 정도를 받아서 일단 착공 들어가서 공사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도금을 또 한 6회차 정도 중도금을 내죠.
거의 6개월마다. 그 자본으로 또 어떻게 해요? 공사대금 치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분양을 해서 분양 수익이 난 걸로 어떻게 돼요? PF 대출 상환해야 된다. 근데 이게 지금 어려운 게 미분양이 계속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나기 때문에. PF 대출 상환을 하려면 이게 분양 수익이 많이 나야 되는데 지금 주택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 그리고 미계약, 미분양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보니까 분양 수익이 저조하죠. 또 여기에 PF 대출 연장 조건으로 계속 연장을 하게 될 경우에 초금리로 연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비용, 금융비용들이 더 늘어나게 되죠. 이게 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조합원한테 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합원의 분담금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이거를 당연히 일반 분양가로 적용시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일반 분양가가 더 높아지게 되죠. 인상이 되죠. 그러면 또 일반 청약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분양가가 높으니까 청약을 안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미분양이 또 나죠. 이게 악순환인 겁니다. 악순환. 따라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조건으로 이렇게 PF 대출 보증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분양이 나고 있는 이런 유동성 부족으로 공사 중단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이런 사업장에게도 보증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신설을 해서 5조 원가량 준공 전에 있는 미분양부터 해결을 해주겠다. 그래서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PF 대출이 실행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미분양 해소를 위한 건설 사업자들의 적극적 자구 노력을 전제로 해서 좀 추진을 하도록 하겠다. 이게 23년 2월 정도에 시행 방안이 마련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만약에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 시공사는 연대보증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PF 대출 받을 때 무조건 시행사인 조합원이 만약에 PF 대출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 그 시공사가 지급 보증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책임들이 이제 시공사가 짐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것들의 위험성이 노출이 되면 도산 위기로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지금 연내에 다 해결해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마찬가지 중소형 사업장 같은 경우에도 PF 보증 받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10조 원까지 발급을 좀 더 확대해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증 대상 요건 같은 경우에 중소형 우리 사업장 같은 경우에 위험성이 좀 다분히 존재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일단 CD라는 건 유통시장에 적용되고 있는 단기 금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허그에서 1.5% 이하로 제한돼서 금리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금리 요건을 그냥 해제시켜 버리겠다라는 얘기로 지금 개선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허그에서는 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이런 경우에는 허용이 되어 지금 허용이 되고 있지만, HF 같은 경우에는 주택만 허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 준주택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마련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사업자 요건에 있어서 최소 세대수를 맞춰야 됩니다. 서울 같은 지역 일대에서는 200세대가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경기도는 300세대가 넘어가야지만 PF 대출 보증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소규모 주택, 나홀로급 아파트 같은 뭐 이런 건설사들은 보증을 아예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HF에서도 마찬가지 지역 무관 100세대 이상만 넘어가면 HF에서 보증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허그 같은 경우에는 시행사, 신용등급, 사업장 규모 등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심사 기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심사 기간을 좀 차등 적용하겠다 해서 심사를 좀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마련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조금 어렵죠, 내용이. 그래서 이것도 22년 말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리츠 같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투자자를 이제 좀 모집해서 이 부동산
지분 투자를 하는 겁니다. 부동산 이렇게 막 개발하는 데 있어서 지분 투자하는 겁니다. 지분 투자.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개발하지 않고 이제 투자자 모집해가지고 이제 지분 투자를 하는 건데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배당받는 겁니다. 이런 리츠 사업에 대한 요건, 충족을 위한 부동산 지분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리츠 같은 경우에는 총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으로 구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법인의 지분을 50% 초과해서 소유한 경우에만 해당 투자 지분을 부동산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20%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정을 하도록 개선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리츠 사업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왜냐면 지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리츠 사업이 굉장히 좋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허그 같은 경우에도 리츠 사업 같은 경우에 거의 약 80%가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완화해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2월 중으로 또 마련하겠다라는 내용이고, 또 재건축에 있어서 안전진단, 뭐 이건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죠. 연내 조기 마련해서 개선을 하겠다. 구조 안정성의 비중, 이거 굉장히 높았는데 이걸 좀 더 완화해 주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12월 달에 아마 발표가 나올 겁니다. 또 사전 청약에 따른 부담 완화를 통해 주택 분양 물량을 분산하도록 유도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쉽게 예를 들면 우리 보통 공공택지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사전 청약 제도가 있습니다. 3기 신도시도 사전 청약을 하고 있죠. 근데 공공택지의 택지 매입하는 시점에서, 계약한 시점에서부터 6개월 이내에 무조건 사전 청약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사전 청약. 그럼 만약에 사전 청약을 진행을 하면 청약을 하고자 하는 수요층들이 이런 공공택지의 사전 청약에 많이 몰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추후에 또 나오는 사전 청약하지 않는 일반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 수요자가 나와야 청약을 할 수 있을 텐데 대다수가 사전 청약에 다 가져 있고, 사전 청약하고 나서 입주 때까지는 무주택으로 있어야 돼요. 또 다른 청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감소되는 현상들이 계속 발생이 되는 거죠. 이런 현상들을 막기 위해서 2년으로 늘려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공공택지의 민간 물량 같은 경우에는 2024년까지 6개월 이내로 사전 청약을 해야 될 경우에는 74,000호 수준으로 물량이 잡혀 있는 겁니다. 사전 청약해야 될 물량들. 근데 이거를 2년으로 늘려주게 될 경우에 약 15,000호 수준으로 좀 더 조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LH 등에 공급하는 공공 물량도 내년까지 24,000호였는데 요거 2년으로 늘려주면 11,000호 수준으로 조정이 되는 거다. 그래서 따라서 분양 물량 분산을 위해 향후 매각하는 공공택지는 사전 청약 의무를 폐지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기매각한 택지는 의무를 좀 완화해 주겠다. 그래서 이미 매각한 것들은 6개월 이내로 무조건 사전 청약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약한 시점에서부터 이거 2년으로 늘려주고, 앞으로 사전 청약해야 될 것들 이제 사전 청약 없애버리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등록 임대사업자 정상화에 따른 합리적 개편 방안에 대한 내용이죠. 요거는 제가 저번 시간에 다뤄드렸기 때문에 못 보신 분들 또 저번 영상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굉장히 수립돼서 정책이 발표가 됐는데 내용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번 정부에서 굉장히 어렵게 기재를 해놨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기재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알기 쉽게끔 제가 풀어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해당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겁니다. 대출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이런 것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하나하나 다시 한번 복습을 통해 다시 한번 리플레이로 돌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